조선시대의 어느 날 태계 이황은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깊은 사색에 잠겨 있었다. 그의 머릿속은 이기호발설로 가득 찼고 그는 이를 통해 인생과 우주의 비밀을 탐구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는 사람들에게 이 이론을 이해시키기 위해 재미있는 비유를 찾아내기로 결심했다. 그는 황금빛 밤나무 아래 앉아 있었다. 멀리서 그의 제자 중 한 명이 질문을 던졌다. 선생님, 이와 기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태계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제자를 바라보았다. 그런 다음 그는 풍경을 둘러보며 입을 열었다. 여기에 아주 맛있는 비유가 있단다. 감을 한번 생각해보자꾸나. 제자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감을 바라보았다. 감이요, 선생님? 그렇단다. 저 감나무를 보아라. 그 나무에 매달린 감이 바로 기라고 할 수 있다. 맛도 있고 모양도 있으며 실제로 존재하는 물질이지. 하지만 감이 왜 그 모양이고 왜 그 맛인지는 무엇일까? 제자는 조금 더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그것은 감나무의 본질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닐까요? 태계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감나무의 본질, 즉 이가 바로 그 감의 모양과 맛을 결정하는 원리란다. 그렇지만 감나무가 없는 곳에 감이 존재할 수 없으니 기는 이가 세상에 드러나도록 해주는 손길이라고 볼 수 있지. 제자는 눈을 반짝이며 이해의 빛을 보였다. 그럼 결국 이는 본질적인 원리이고 기는 그 원리가 현실에서 실현되는 모습이군요. 그렇지. 태계는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이 원리가 작동할 때 이가 먼저 작동하고 기가 이를 따른다고 할 수 있단다. 그래서 버릇을 고칠 때도 본질적인 선함을 먼저 생각하고 행동케 하여야지 물질적인 조건만을 의지하면 안 된다. 제자는 머리를 끄덕이며 감을 다시 바라보았다. 선생님, 그럼 우리는 이 감을 먹을 때마다 이와 기 사이의 관계를 떠올려야겠네요. 태계는 한껏 만족스러운 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먹는 일도 철학이 될 수 있기 때문이란다. 가끔은 이렇게 일상 속에 철학을 끼워 넣어보면 좋지. 그렇게 태계는 감나무를 통해 제자들에게 자신의 깊은 사상을 전달했으며 제자들은 그날 이후로 감을 먹을 때마다 자연과 인간의 원리를 떠올리곤 했다고 한다. 이렇듯 태계의 이기호발설은 감이라는 일상의 소재를 통해 더욱 깊은 뜻을 품게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조선시대의 한 시골 마을에 율곡이의 철학에 깊이 감명을 받은 젊은 나무꾼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기훈이었고 그는 숲에서 나무를 베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기훈은 늘 마음속에 이와 기가 세상을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는 나무를 베는 일조차도 이 두 원리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이해하려 애썼습니다. 어느 날 기훈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기이원론을 더 쉽게 이해시키고자 특별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부분 농부들이었기 때문에 기훈은 농업에 빗대어 설명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을이 다가오면서 마을 사람들은 추수를 준비하고 있었고 기훈은 그들의 일에 자연스럽게 참여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년 하는 이 농사가 바로 이와 기의 조화로운 관계를 보여주는 좋은 예입니다. 기훈은 들판 한가운데 서서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농부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농사에서 바라보는 모든 작물들벼, 보리, 콩이들은 모두 그들만의 즉 고유의 본질과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벼는 벼다울 수밖에 없고 콩은 콩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입니다. 그렇다면 기는 무엇이냐고요? 기훈은 잠시 쉬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저 하늘에서 내리는 비와 땅속에서 뻗어나온 뿌리, 그리고 빛나는 태양을 통해 느끼는 변화입니다. 이 변화의 흐름이 바로 기의 작용입니다. 어느덧 해가 서서히 저물고 있었고 기훈의 설명에 매료된 농부들은 무언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저 작물들은 이와 기가 함께 작용해야만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건가요? 한 농부가 질문했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기훈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벼의 본질인 이가 아무리 완벽하더라도 기인 비와 태양, 영양이 부족하면 잘 자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충분한 기가 있다고 해서 작물의 이가 잘못되면 제대로 된 결실을 맺을 수 없죠.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기훈의 설명을 통해 매년 농사를 지을 때마다 이기이원론을 떠올렸습니다. 그들은 서로 협력하며 하늘의 변화와 땅이 조화를 맞추기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수확은 유난히도 풍성하여 마을을 번영으로 이끌었습니다. 기훈은 자신의 이야기가 단순하긴 했지만 그들이 매일의 삶 속에서 철학을 이해하고 실천하는데 도움이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무척이나 기뻤습니다. 율곡이의 이론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결국 단순한 농업 기술 이상의 것을 배우게 되었고 그의 이론은 이러한 방식으로 사람들이 삶의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인간의 지식을 탐구하고자 했던 철학자 이마누엘이라는 사람이 살았더랬습니다. 이마누엘은 자신이 시골 마을에서 무작정 철학적인 사색을 즐기던 시절 하루는 재밌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험적 종합 판단이라는 개념이었죠. 어느 날 이마누엘은 자신이
사는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수학 가게에 방문하게 됩니다. 이 가게는 특별히 모든 수학적 개념을 재료로 가루, 케이크, 쿠키, 심지어 예쁜 숫자 모양의 젤리까지 만드는 곳이었습니다. 가게 주인 할바르트는 이마누엘에게 무척 반가워하며 말했습니다. 이마누엘, 무엇을 찾고 있나요? 할바르트, 나는 선험적 종합 판단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혹시 어떤 재미있는 생각을 떠올리게 해줄 케이크가 있을까? 할바르트는 충만한 호기심으로 이마누엘을 데리고 가게 한쪽으로 갑니다. 그곳에는 커다란 숫자 7과 5 모양의 케이크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할바르트는 미소를 지으며 그 위에 체리로 장식된 작은 숫자 11을 올려놓았습니다. 이마누엘, 이 케이크들 좀 보게나? 여기 7과 5가 있고 그 결과로 나오는 12도 있지. 자네가 말하는 선험적 종합 판단이 바로 이거 아닌가? 이마누엘은 고개를 끄덕이며 케이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군, 할바르트. 7 플러스 5가 곧 10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고도 알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새로운 진리를 제공해주는구나. 내가 만든 케이크는 정말로 그것을 잘 설명해주는군. 그러자 할바르트가 장난스럽게 대꾸했습니다. 그렇다면 난 수학적 진리를 맛볼 수 있는 선험적 요리사인가 보네. 하지만 이마누엘, 자네의 철학 이야기는 언제 들어도 도무지 질리지 않네. 둘은 그 가게에서 선험적 종합 판단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나가면서 마을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 흥미로운 이야기를 전파하였습니다. 사람들은 할바르트의 수학 케이크를 사면서 어떻게 진리가 경험을 초월할 수 있는지를 이야깃거리 삼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덕분에 마을은 점점 지식에 대한 새로운 통찰로 가득 차기 시작했지요. 결국 이마누엘은 할바르트의 가게를 떠나면서 말했습니다. 친구, 내 케이크 덕분에 나는 사람들이 어떻게 진리를 경험하지 않고도 알아낼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어. 앞으로도 자네의 가게에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지식을 맛보게 되길 바란다네. 이렇듯 이마누엘이 선험적 종합 판단에 대한 이야기는 마을 곳곳에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경험을 넘어서는 진리의 맛을 즐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맛을 선사한 케이크는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답니다. 네 번째 이야기한 마을에 사는 조용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루카스였고 그는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농부였습니다. 루카스는 밤하늘을 보면서 철학적인 질문에 빠지곤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궁금해하며 그 방향이 자신의 진정한 목적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고민했습니다. 어느 날 루카스는 그의 농장에서 작은 도토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손바닥 위에 도토리를 올려놓고 그 안에 담긴 가능성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작은 도토리가 언젠가 거대한 참나무로 자랄 수 있다는 생각에 매료되었습니다. 루카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목적론에 대해 떠올렸습니다. 모든 존재가 내재된 목적을 향해 움직인다는 그 이론은 그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루카스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 그 목적을 찾고자 결심했습니다. 그는 도토리를 심고 그것의 성장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도토리에 물을 주면서 자신에게도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일까? 시간이 지나면서 루카스는 자신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삶의 목적에 대해 묻곤 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족을 부양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고 또 다른 이는 예술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다양한 대답들을 듣던 루카스는 깨달았습니다. 목적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으며 이는 개개인의 본질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루카스는 농장에 새로운 사람들을 초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도토리 이야기를 들려주며 각자의 도토리가 무엇인지 알아보는 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루카스의 이야기를 듣고 자극을 받아 자신만의 목적을 찾기 위해 작은 모임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의 목표와 꿈을 이야기하며 서로의 도토리가 어떻게 참나무로 자라날 수 있을지를 상의했습니다. 어느 날 루카스는 커다란 참나무 아래서 자라난 수많은 도토리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도토리들을 하나씩 주워들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그토록 찾고자 했던 답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목적은 그 자체로 단순히 도달해야 할 목표가 아니라 매일매일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 의미를 찾는 것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마을은 이제 목적을 찾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활기찬 장소가 되었습니다. 물론 루카스 역시 그 과정과 함께 성장했습니다. 그의 작은 도토리는 거대한 참나무가 되었고 그와 함께 그의 삶은 더욱 뚜렷한 방향성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이론을 바탕으로 루카스와 마을 사람들은 각자의 목적을 찾고 그것이 그들의 본질적인 삶이 일부가 되도록 했던 것이었습니다. 목적론을 바탕으로 한 그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삶의 방향성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누군가의 생이 결코 하찮지 않음을 일깨워 주었습니다.